네,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선 두 차례 대책 발표해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이니까 특단의 대책을 다시 내놓은 거죠. 정부의 이번 대책이 영끌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자극을 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나오셨고요.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김선주 교수, NH농협은행 윤수민 부동산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불안정하다고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은 한강 인접 지역의 시장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수급 불균형 하에서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네,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게 된 배경 설명을 들어보셨는데 일단 전제가 이겁니다. 주택시장이 지금 불안하다라는 거죠. 자, 정책을 들여다보기 전에 일단 지금 시장을 불안하다고 보고 있는 정부의 시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죠. 지금 주택시장 어떻게 보면 윤수민 위원님, 네. 주택시장이 그렇게 정부가 지금 걱정하는 대로 많이 불안한 상태입니까? 사실 불안감이 조금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냐에 따라 뭐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네. 시장의 심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6.27 대책이 있었고 그리고 9.7 대책이 이제 나왔었는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뭐 촘촘하게 잘 짜여진 대책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러니까 잡지 못했던 부분들은 시장의 심리에 대한 불안 부분을 조금 잡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 그게 이제 어떤 불안이냐라고 하면은 크게 살 수 있는 집이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가진 자본금 그리고 대출 뭐 얻었을 때 실제로 살 수 있는 집을 저희가 보통 집을 살려고 하면 네이버 부동산 뭐 이런 식으로 특정 그런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조건을 넣고 보는데 그렇게 넣고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서울 시내에 아무것도 없네라는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가져서 그런 게 좀 많이 불안감으로 작용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지방에서 이제 느끼는 불안감이 컸다라는 부분인데 지방에서는 이제 주택 가격 상승이 제한적이고 빨리 자산을 수도권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그리고 양극화 확대에 대한 불안감이 컸습니다. 그런 불안감들이 지방에서 수도권 쪽으로 이제 올라오는 갭 투자를 조금 확대시키는 그런 영향을 가져왔다. 두 개의 심리 불안점이 가장 크게 했던 것 같고요. 결국 주택 가격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도 7월달 이후에 6월달 이제 규제를 하고 7월달에 꺾였다가 다시 7, 8, 9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결국 심리의 불안감이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6.27 직전에 서울의 주간 상승률이 0.43%였습니다. 그리고 강남 상구가 이때는 0.8%로 가장 많이 올랐는데 9월 말에 보니까 0.27%로 사실 6.27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조금 높았다. 그리고 특히 마성광 지역들의 주택 가격 상승폭이 주간 0.6%가 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결국 좋은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는 당연한 부분인데 이게 한 개씩 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었다. 그게 내가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의 문이 점점점 닫혀지고 있다라는 이제 불안감을 만들었다라고 보고요. 결국 이렇게 시장의 문이 닫혀지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자금에 대한 부분들, 결국 대출 규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 대출도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 내가 살 수 있는 금액대는 점점 내려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불안감들이 나는 더 이상 상급지, 작은 평수를 줄이더라도 상급지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문이 사다리가 끊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상당히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서울 집값에서 이제 결국 끌어올린 것들은 이런 불안 심리가 가장 컸고 결국 포모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크게 나타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죠. 불안 심리라는 게 이제 그 폭넓게 해석을 한다면 지금 아니면 이제 더 못 사게 될 것 같다라는 이제 불안 심리가 소위 말해서 조금 무리해서 집을 라도 사야겠다.
이런 심리들 최근 이제 집값 흐름을 보면 그런 심리들이 다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조금 특색이 있다 그러면 시장의 흐름에 따른 반응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에서 사실 몰리는 구매 수요가 최근에는 굉장히 강했었죠. 규제 지역 하기 전에 구매를 하겠다라는 그런 수요들이 몰리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최근에 많이 발생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조금 양상이 좀 틀리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서 어떤 지금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정부의 정책과 시장이 서로 뭐 맞닥뜨려 가면서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처음에 질문 주신 것처럼 과연 시장 불안이 오늘 발표된 강도의 정부의 정책이 필요했었느냐에 대한 좀 판단을 하는 게 일단 1차적인 질문이라 그러면 제가 그 시세 지수 말고 이제 실거래가를 가지고 주간 지수를 만들어내는 게 있는데 네. 그걸 한번 보시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가요? 네네. 주간 실거래 변동률. 그렇죠. 보시면 뭐 이 정부의 정책 이전의 시장의 그 변동성이라는 게 뭐 가격이 급등을 하다가 시세에 비해서는 훨씬 빠르게 움직이죠. 그래서 최근의 양상도 보시게 되면 뭐 97 대책 이후에 가격 상승이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은 저희 연구실이 작성한 주간 실거래가 지수의 주간 변동률이고요. 네. 오렌지색은 부동산에서 나오는 주간 지수의 변동률입니다. 보시면 다르네요. 이렇게 방향도 좀 다르네요. 후행을 하죠. 뭐 일반적으로 한두 달 후행을 하고 좀 시장이 민감할 때는 뭐 같이 가기도 하고 한 몇 주 후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벌어지는 양상이라는 게 갑자기 벌어졌다기보다는 6.27 대책 이후에 생각보다는 시장의 안정 이후에 반등이 훨씬 빠르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7월 말 8월 초에 벌써 실거래가 지수로는 상승세가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오렌지색의 그래프로 나타난 부동산의 그래프를 보면 최근 몇 주 전부터 발생한 것처럼 나오죠. 그래서 시장은 벌써 오래전부터 6.27 대책에 대한 효과가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벌어지는 양상에 대한 부분들도 이 후행하는 시세 지수를 가지고 판단하면 계속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모르지만 이미 6.27 대책 이후의 시장의 반응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정점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나 이런 것들이 과연 엄청난 그런 대책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었느냐에 대한 좀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풍선 효과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풍선 효과를 막아야 되느냐에 대한 좀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최소한의 지역에 대한 가격 반등이 발생을 하면 그게 주변으로 파급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거든요. 그걸 피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래서 규제에 대한 효과도 풍선 효과를 사실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 풍선 효과를 막는 게 아니라 풍선 효과의 강도나 진행의 속도를 약하고 천천히 만들어내는 게 사실 현실적인 대안인 거죠. 근데 이번에 던져진 대안은 뭐냐면 풍선 효과 처음부터 싹을 자르겠어라고 덤비는 거거든요. 모든 지역에 있어서의 확대된 그 규제 지역을 지정을 함으로써 풍선 효과의 파생을 막겠다라는 그런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전에 정부에서 시도했던 거와 비교를 하게 되면 초기 암 환자를 다루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말기 암 환자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걱정하는 거는 관련된 여러 가지 선택들이 시장에 어떤 부작용을 발생시킬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6.27 대출 규제의 효과가 좀 떨어졌다라고 딱 드러났던 게 예를 들어서 6.27 대출 규제 그 상한 주담대 상한 6억이 가장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봤던 게 이제 한강벨트지요. 네. 그러면서 아직 그 토지를 묶이지 않은 성동구, 마포구 이쪽이었는데 초반에 확실히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한 달 사이의 지표들을 보면 그 지역의 상승률이 눈에 띄게 올라가더라고요. 거래량도 늘고. 네. 이게 이제 소위 우리가 6.27 대출 규제 약발이 떨어졌다라고 보는 근거 아닌가요? 네. 이제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떠냐라고 본다면 불안하냐? 첫 번째 이제 어떤 게 가장 큰 특징이냐면 5구제곱미터가
너무나 많이 오른 거예요. 12억 정도 되고 서울 평균가가 네. 강남은 25억. 이게 이제 627 대책으로 그 대출 규제를 하니까 보통 일반 평형 서민들이 많이 들어가는 또는 첫 번째 주택을 구입하는 8사제곱을 피하고 5제곱미터로 이제 수요가 몰리면서 이렇게 작은 아파트도 1억 원이 연봉이 넘는 사람도 이제 구입하기 되게 어려운 시대가 됐다라는 것들이 이제 시장에 팽배하면서 지금이라도 좀 빨리 현금 여력이 있으면 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들이 시장에서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강벨트 지역 마포 성동으로 되게 수요가 몰리고 강북은 사실 굉장히 미비하게 올랐어요. 오르지 않았고 이렇게 시장에서 양극화가 되게 심해지면서 수요가 있는 곳으로 좀 더 많은 가격들이 오를 것 같은 그런 예상감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정책을 627하고 97 대책을 내놨지만 이런 정책적 효과가 실질적으로 없을 것 같다. 조금 지나면 이제 첫 번째는 627 대책이 이제 시간 지난 다음에 무력화됐고 97 대책 공급에 대한 많은 기대를 했지만 그 효과가 되게 미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막 전체적으로 집값이 올라서 막 살 것 같은 패닉 바잉이 아니라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정책이 나오고 나서 한 3개월 지나면 또 시장이 확실히 반등하는 이런 학습 효과를 통해서 정책이 나오기 전에 미리 선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매수세가 막 늘어나면서 시장들이 좀 올라가는 그래서 어떤 정책의 딜레마 현상이 같이 동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발표된 세 번째 부동산 대책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큰 안부터 살펴보죠. 크게 보면 서울 전 지역 그리고 경기도 일부 지역으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추가 지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지역이 사실상 서울 전역으로 다 확대가 됐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일단 효과를 먼저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규제 지역으로 묶겠다라는 거는 일단은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오게 되는 여러 규제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출이나 세제, 뭐 청약 이런 것들까지 다 강도 높게 이제 규제가 걸리게 되는데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토제도 참 포함해서 네, 말씀을 마찬가지죠. 드리자면 사실은 전적으로 확대됐죠. 예, 맞습니다. 지금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개 이제 지역에 확대 지정이 되었는데 토거제 같은 경우는 딱 하나 확실한 게 있습니다. 갭 투자 맞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갭 투자 사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불안했던 게 지방에서 갭 투자를 많이들 하셨어요. 네. 지방에서 주택을 매도를 하고 그 자금을 가지고 서울에서 갭 투자, 수도권에서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일단은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가장 강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3040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갭 투자 비중이 좀 높긴 했습니다. 서울에서 전체 갭 투자 중에 거래 80%가 3040이 거래했을 정도로 30대, 40대 불안감에서 느끼는 갭 투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야겠다라는 부분에서 그 토어제를 전체 서울로 지정을 하고 그 플러스 이제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토어제 지정은 뭐 다시 말씀드리자면 갭 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정도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나 그리고 투기 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토어제에 비해서 워낙에 이제 약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정비 사업 쪽에서는 이게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 제한 같은 거 네, 있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재건축 사업장에서 지금 조합사업이 민가가 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는 이제 양도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사실 지금 어떤 분들, 워낙에 케이스는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이 집을 팔고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 집이 투기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서 이거를 매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에 놓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만큼 거래가 좀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결국 우리가 토어제를 가지고 줄어드는 거래량 이런 것들은 갭 투자로 실거주는 어떻게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실거주는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가지구로 묶는 것들은 세세하게 우리가 실제로 대출의 한도가 줄어든다든지 그리고 그 뭐 또 다르게 정비 사업 쪽에서 또 방해를 받는다든지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또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 토어제에서 갭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2년 실거주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2년 실거주를 해야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붙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방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효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방의 갭 투자를 막는 요인들이었는데 사실 토어제가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 막아버린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아까 그 말씀하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맞습니다. 하는 예. 거 그런 예. 거 말씀이시죠? 그런 것들이 투기 토어제가 되면 토어제만 지정이 되면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투기 지역이 지정이 되게 되면은 지위 양도에 문제가 제한이 되게 되거든요. 결국 뭐 일부 이제 뭐 그 목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의도라든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원래 토어제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기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이번에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좀 셈법이 좀 복잡해진 곳들이 도리어 이쪽 지역들일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만약에 전매 제한이 있잖아요. 네. 수도권 3년. 예, 맞습니다. 3년간 네, 못하고. 네. 그런 것도 이제 크게 보면은 네.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할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게 사실 보는 지금 당장 이제 투기적을 지정을 하고 조정대상 지역 지정하는 것들에서 가장 조금 피해라고 제한을 많이 받는 곳들이 정비사업 쪽이긴 합니다. 재건축도 그렇고 지금 뭐 이주비 쪽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입주해야 될 곳들도 사실 갭 투자를 또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입주해야 될 단지들은 또 어떻게 이거를 풀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조합원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실제 입주는 안 돼요. 대출이 더 많이 안 나와서 그런 경우에는 나는 계획으로는 전세 세입자를 데리고 와서 이걸 가지고 가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이게 막혀버렸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사실은 엄청 많이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 안 되면은 네. 더 낮은 가격으로 또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뭐 부작용도 걱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매수 심리를 좀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중복해서 규제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제 어제 이제 국토부 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뭐랍니까 국토부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노래 보면서 질문했나? 네, 이제 투기과열지구나 뭐 조정지구는 주택법에 근거해서 그 주택법에 근거해서 이거를 지정을 하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제 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의 토지거래량이라던가 그다음에 주택매매량 이런 것들이 그런 통계를 보고 3개월간의 추이를 보고 되게 불안정하다라고 판단했을 때 원래는 시도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서울시에서는 토호제를 하지 않게 확대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국토부 차원에서 이제 연접한 지역을 포괄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이제 토호제에 관해서는 좀 엇박자가 나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호제를 시행을 한 이유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의 그 학습 효과예요. 정책적으로 봤을 때. 그때 막 26번 정도의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계속해서 여기 묶으면 여기가 오르고 여기 묶으면 여기가 오르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풍선 효과에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막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미연에 막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서울 전역과 통으로 묶자 차라리. 서울 전역과 경기에서 이제 오를 만한 지역 12개 지역을 이제 지정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죠. 이제 공급에 대한 것들도 이제 계속해서 공급 정책도 같이 제한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경제 상황이 금리 인하 시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는 어떤 대출을 통해서 주요 지역에 집을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자산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가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일 토호제의 중요한 거는 갭 투자를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는 살 수 있고 들어와서 살 사람들은 사지만 내가 들어와서 살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사지 말라가 토호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살 수 있지만 집이 또 여러 채 있는데 오를 만한 주요 지역에 갭 투자를 하지 말게 막는 건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대출도 줄어든 상태에서 정말 돈 많은 사람들만이 집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이렇게 되면은 증여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금 자산가들이 자식을 통해서 또 집을 구입하는 이러한 또 부작용도 나올 수가 있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초년생이라던가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에 대한 집을 마련하는 방법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막연해지는 그런 단점도 좀 존재하는 거죠. 이 측면 제가 교수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지금 토호제랑 조정대 투기 다 묶었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제 재정비 사업 같은 것도 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고 이게 서울시가 최근에 주택 공급 대책 내놓으면서 이제 민간에서 재정비 활성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주택 공급 방향성을 내놨고 토호제 추가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고 그럼 이게 지금 서울시랑 좀 다 부딪히네요.
예, 뭐 부분적으로는 부딪히는 부분도 있죠. 근데 어쨌든 뭐 공급 확대에 대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나 시사오시나 다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이번 대책이 가져오는 그런 그러니까 워낙에 강하게 묶어서 그러니까 살살 달래면서 초기 암 환자를 부닥들어 가면서 이제 좀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초기에 바로 말기 환자를 만들어 버리니까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부작용들이 막 드러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구도 속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과 관련된 그런 그 시장에서의 거래 위치 효과는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가격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격 안정 안 될까요? 어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힘들어질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 호가는 최소한 예를 들어서 많이 좀 증폭이 줄지 않을까요? 그 제가 송파구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실거래가 지수를 만들어서 네, 잠시만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대상 지역이 예를 들어서 한강 벨트라고 그러면 한강 벨트가 전국에 있는 주택 수가 한 2천만 채 되겠죠. 그러면 한강 벨트에 있는 아파트가 뭐 기껏 해봤자 한 20만 채 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은 연간 월간 따져봤자 몇백 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이런저런 규제를 해도 자산 있는 사람들이 그 거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규제가 들어가도 지금 벌어지는 현상이 규제 때는 잠시 멈칫다가 다시 또 급등하는 그런 상황을 발생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송파구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이게 가격에 대한 변동률을 시세지수와 실거래가 지수를 비교해도 이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를 하면 급등세로 올라갔다가 다시 묶기 전에 한 2주 전쯤에 그 상승세가 둔화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네. 시장에 놔두면 사실은 급등세에 대한 부분은 자정적으로 조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세를 가지고 판단하면은 굉장히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확대 지정하는 그런 선택을 했고 그 이후에도 보게 되면 시장이 안정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급등을 합니다. 그러다가 6.27 대책이 도입되고 나서 잠시 또 그 급등세가 안정되는 상황을 보이다가 또 다시 급등세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규제가 들어간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의 수요가 있는 주택의 가격이 안정되리라고는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도입된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여러 가지 규제 지역의 확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지역을 확대를 했지만 풍조 효과를 막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선호 지역이 되는 강남 상구나 한강 벨트에 대한 가격은 안정되리라는 보장이 사실은 없어요. 상대적으로 선호도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되밀려 왔으니까 밖까지 묶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에 대한 효과는 사실은 쉽게 예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 그 중요한 토지거래 가격의 부작용은 뭐냐면 거래라는 게 나만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갭 투자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갭 투자를 안 해서 구매를 안 하면 나와 연결된 다른 거래들이 다 동결이 된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전세로 들어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월세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집을 사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래들이 다 막혀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묶은 대상지가 전국에 5천만이 살고 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1,500만이 넘어요. 그럼 전국의 3분의 1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국지적으로 강남 3구나 이런 데는 그 효과가 그래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될 수 있지만 1,500만이 사는 그런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로 묶어서 관련된 연결되는 거래들을 다 동결시켜버리는 상황이 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발생한 어떤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시민과 국민들의 반발에 대한 구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가 팔고 나가고 싶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망해서 집을 팔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이민을 가서 팔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쉽게 팔 수 없다라는 게 토지거래 허구의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광역적으로 설치를 해버리면 그런 여러 가지 시민들이 갖는 불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터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책에 순작용과 부작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득실을 따져보고 아마 정부도 알겠죠.
전 지역으로 규제적 확대했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는 그거를 넘어선 소위 말해서 집값 안정, 투기 심리를 좀 안정시키는 사그라들게 하는 그래도 순작용이 그래도 크다고 판단하니까 서울 전 지역, 경기 지역까지 확대한 것 아닐까라는 제가 정부 대변인처럼 갑자기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정부가요? 여전히 국지적인 가격 상승세거든요. 근데 그 국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대한 어떤 선택이 되는데 어쨌든 뭐 주간 지수가 발표되고 이러면서 뭐 때마다 막 온갖 언론에서 그냥 뻥튀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굉장히 국민적인 정치적인 이슈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시장은 여전히 국지적인 상승세입니다. 근데 그 국지적인 상승세에 대한 부분을 전국의 3분의 1의 국민이 사는 지역에 대한 확대된 규제 지역으로 과연 처방을 했어야 될까? 라는 부분에 질문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 가격이 오른다는 게 모든 거를 포기하고 막아야 되는 현상일까?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도한 선택을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과도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게 가장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집을 잡니 안 잡니, 집값을 잡니 안 잡니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그 과도한 부작용에 따른 사회적인 논란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시장 상황을 들여다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과한 닭 잡아야 되는데 소 잡는 칼 쓰는 격이다라는 말로 제가 일단 비유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과합니까? 서울 전 지역, 경기 12개 지역으로 이렇게 규제 지역 확대하는 게 사실 예상했던 부분을 조금 넘어서는 것은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예상했던 부분들은 일단 한강벨트를 조금 묶고 그리고 과천 그리고 뭐 저기 분당 이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서울 전 지역을 묶게 되면서 이게 좀 더 퍼져나갔다. 그러니까 서울 전체를 묶게 되면은 노도광이 묶이게 되고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수원이나 이쪽 지역들도 사실 같이 비교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확대가 됐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도 뭐 일부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조금 이제 강남에서 나타났던 현상과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에 나타났던 현상들이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넓은 지역을 토호제를 묶으면서 맞고 틀리다라는 부분을 차치하고 이렇게 했을 때 강남만 묶여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보면은 마용성에서는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갭투자로 됐고 그럼 그걸 판 사람들이 강남으로 실거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개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매물이 제한된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고가가 나왔던 부분이었고 실제로 가격 상승폭은 마용성이 한 0.8이었다. 주간으로 0.8이었으면 강남 0.4 이 정도였거든요. 결국 조금 더 낮긴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게 정부가 판단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거를 여기 마용성만 묶으면은 또 나머지 그 다음 급지들에서 갭 투자를 해서 이거를 팔고 마용성으로 넘어가서 실거주를 할 것이고 그러면 마용성 가격이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순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처음에 시작점이 순환이 되는 곳들까지 차단을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그러면 그거를 막으려면은 갭 투자를 막아야 된다. 지금 과천이나 이런 데도 보시면은 사실 지방에서 올라오는 갭 투자들이 가격을 많이 올려놓긴 했거든요. 그거는 사실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실제로 그런 거래했던 것들 뭐 블로그나 이런 데서 그 중개사분들이 올리는 것들을 보면은 지방 갭 투자로 얼마 거래가 성사가 됐습니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이렇게 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더 상급지일수록 팔고 넘어가는 그런 그러면서 상급지는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들을 만들었고 그게 토호제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잡히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냈던 영향이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토호제를 광역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한 것은 아예 그렇게 연쇄작용이 벌어질 수 있는 것들 자체를 막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내가 이걸 팔고 실거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넘어가면서 토호제 지정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넓은 지역까지 토호제를 지정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다들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김선주 교수님 잘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좀 마지막에 자꾸 질문 드리니까 가장 날카로운 질문 항상 김선주 교수님한테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모든 정책은 그
항상 이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결국은 이게 토어제가 되게 이제 부담스러우면서도 불구하고 이걸 시행을 했던 이유는 지금 전국적으로 똘똘한 한지에 대한 이슈가 되게 강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양극화, 그다음 서울 내에서도 정말 내가 여력이 되면 빨리 그 강남 상구, 용산 여기로 빨리 진입을 해야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돈이 자금이 되는 한에서 서울 지역 어딘가 사서 좀 오르면 그걸 팔고 최대한 해서 그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과거에는 이제 금리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움직임이 덜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들이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급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가 않아요. 서울의 공급에 대한 비전이 뭐 건설 안전 문제로 인해서 건설 비용 올라갔고 그래서 웬만하면 건설사들은 지금 안 들어가려고 하고 그다음 PF 대출 규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건설사들이 쉽게 공급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공급이 이제 국민들이 봐도 공급에 대한 비전이 없고 정부도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이게 뭐 3년 안에 뚝딱 지어질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금리가 내려가서 너도나도 이제 막 주택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상업용 부동산으로를 구입하려던 사람들이 이제 구입을 안 해요. 공실률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주식 아니면 비트코인 아니면 결국은 부동산 쪽에서는 정말 오를 만한 지역에 주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찔끔찔끔 묶어서 나중에 여기 오르고 나서 또 규제 묶고 굉장히 규제가 많아지면서 규제가 빈번하게 발표되면서 그 피로도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방에 좀 딱 묶자라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더 얘기를 나누고 싶긴 한데 이제 다음 네. 대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출 규제도 발표가 됐습니다. 대출 규제는 627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의 상한을 6억 원으로 묶는 게 핵심이었죠. 이번에는 주택 가격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15억 원 이하는 현행대로 주담대 한도를 6억 원. 그런데 이제 15억에서 25억 사이의 주택에 대해서는 4억 원으로 이제 더 낮췄고요. 25억 원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고가 주택이 되겠죠. 2억 원으로 더 낮추는 이렇게 주택 가격에 따라서 차등을 뒀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하자면 DSR 차주들에게 붙는 스트레스 금리가 이것도 이제 올라갔습니다. 한이 1.5에 3.0으로 이제 올라가게 됐고요.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에 또 아까 자연스럽게 차등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핵심 또 전세대출 DSR 부분도 적용이 됐습니다. 핵심 일단 이거 같습니다. 주담대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더 눌렀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창문 교수님,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반대죠. 반대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비싼 주택에 이 사실은 주담대를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 게 뭐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걸 이제 역으로 해서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를 억제를 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진 않다고 봐요. 이런 선택들이 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 문재인 정부 12, 16 대책에서 15억 이상 그 주택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금지를 했을 때도 그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규제 지역 확대하고 토지 거래 허가하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반토막 상황인데 이게 거래량이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수도권 거의 주요한 수도권 다 포함하는 그런 권역이죠. 한다 그러면 또 거래량이 또 반토막 날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러면서도 가격은 저희가 경험한 게 거래량이 줄면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거래량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선호하는 그런 주택 시장에 있어서 실제로 뭐 한강 벨트가 전체 주택의 한 1%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 실제 거래되는 양이 줄어들면 그 거래와 관련된 부분을 구매할 수 있는 계층은 전국에 많아요. 그래서 대출만 가지고서 그런 구매 수요를 억제하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한정된 그런 선호 지역에 대한 구매에 대한 어떤 영향을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목적 자체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한강 벨트와 같은 선호 지역에 있어서의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거래량의 감소와 함께 이게 가격 안정세를 만들어낼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확신이 안 가요. 여태까지도 가격 그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이 그런 식으로 이제 작용을 했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보다는 실제 수요자와 서민층에 있어서의 구매의 기회를 박탈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원하지 않았던 좀 이런 대출 규제 부작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이세요, 김선주 교수님? 이렇게 지금 주택 가격별로 좀 더 이제 한도를 다 줄였잖아요. 한 2억 네, 원씩을 네. 다 줄였고 네. 고가 주택에 대해서 좀 더 세게 눌렀고. 네. 이거는 이제 좀 촘촘히 이걸 규제를 하려고 내놓은 정책이긴 한데 이제 앞서 유창문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25억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산가들이 많거든요. 지방 거를 정리해서 온다던가 아니면 타격감이 없다? 그러면 네, 그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2억 원으로 줄였다고 해서 6억에서 뭐 4억 원 줄어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살 사람들이 안 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들은 이제 어떤 경고성 메시지의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시장에서는 조금은 관망이 있겠지만 이후에 우리가 이제 6월달에 이제 6.27 대책 6월달에 한 서울의 거래량이 10,000건이 넘었다가 그다음에 6.27 대책이고 2달 정도는 되게 뚝 떨어졌어요. 한 4,000건으로. 그랬다가 9월에 들어가지고 이제 6,000건이 넘어서면서 이제 정부가 정책들을 또 막 내놓기 시작을 했는데 조금 관망했다가 어떤 또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결국 다 살려고는 하는군요. 공통 분모는 똑같네요. 네. 공통 분모는 똑같아요. 위원님. 사실 지금 서울을 보면은 서울의 입주 물량이 2만 호 언더로 떨어지게 됩니다. 뭐 시장이 안정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한 4만 호 정도는 그래도 나와줘야지 서울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다고 보는데 내년, 내후년 그 다음까지도 2만 호 언더로 떨어진다는 건 사실 사람들이 서울에 집이 없다라는 인식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그러면은 불안해서 산다. 다른 사람들은 산다라는 기본 가정에는 뭐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격대별로 이제 우리가 대출의 한도를 두는 것들은 조금 부작용들을 가져오는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사실 아까 이철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높은 거에서 가격을 대출 한도를 줄인다는 것 자체는 사실 금융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상식적인 판단은 아니기는 합니다. 당연히 국가일수록 더 대출을 많이 나가야 되는 비율을 따진다면은 더 많이 해주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한 의사 판단이다 보니까 그걸 배제를 하고 지금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15억 규제를 한다. 우리 옛날에 이제 그 문재인 2019년에 대책들을 보면은 나왔을 때도 15억 미만의 아파트 이상의 초과의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대출을 금지를 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12.16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15억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15억 언저리 밑에 있던 13억, 12억, 14 이런 것들이 다 15억까지 붙었습니다. 그리고 나타났던 현상이 소형 아파트들이 대형과 갭을 확 줄여버려서 5구가 8사랑 갭이 1, 2억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이상적인 그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이게 과연 시장의 측면에서 시장의 건전성에 맞는 부분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건전하지 않은 형태로 가는 거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 오늘 이번에 용인 기흥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가 않았어요. 네. 여기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8억에서 9억 원대 아파트들 많이 보시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9억 원은 이 지역에서는 9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결국 대출을 수도권이니까 그 5억까지는 대충 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5억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옆에 만약에 여기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더라면은 이제 4억밖에 이제 대출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LTV 때문에 LTV 40%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같은 가치를 두고 다른 대출의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들이 생기게 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사실 풍선 효과라든지 이 지역의 순수한 가치의 주택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가격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가치보다 더 잘 받을 수 있게 만드는 부분도, 그러니까 풍선 효과 같이 만드는 것도 분명히 하나 있고, 그리고 가격에 상한 캡을 두는 정책들은 이 끌어올리는 효과들,
이 가격 캡까지 가격을 끌어오는 부정적인 효과들도 분명히 가져올 것이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좋은 방향성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복잡한 설명들을 계속 곁들이다 보니까 저희 토론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거예요. 질문을 좀 단순화 시켜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규제 지역의 확대, 대출의 더 촘촘한 규제, 이 크게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이번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목적은 그냥 솔직하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 집값 떨어질 거냐는 거죠. 그렇죠. 최소한 지금보단 더 안 오를 거냐. 이제 이거를 이거를 솔직하게 예측은 질문을 되게 드리고 싶어요. 예측은 되게 어려운 영역인데 이제 정부는 이거를 이제 서울 수도권의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목표는 그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안정화 될 거다라고 해서 이제 내놓은 거고. 정정 왜 작용을 해야죠? 그렇죠. 작용을 해야죠. 지금 계획대로라면 저는 이제 몇 달은 조금 관망을 할 것 같아요.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이게 정책이 나왔을 때 보통 3개월 정도는 잠잠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들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지금 서울은 아예 이제 갭 투자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무조건 내가 들어가서 실거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호제가 강남구만 시행이 되고 서초구가 되지 않았을 때 강남구에서도 묶인 지역은 가격이 좀 덜 올랐고요. 안 묶인 지역은 좀 많이 오르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쫓아가면서 이렇게 맞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지금 내놓은 정책이 단기간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은 이 무리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굉장히 거래를 다 못하게 하는 건 조금 국민들이 보기에 좀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또 생초자 입장에서는 그럼 나는 이거 도대체 집을 어떻게 마련하라는 건가? 이런 거잖아요. 생초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에 월세를 전세를 살던 갭 투자를 해서 집을 좀 마련해 놨다가 자산을 좀 증식해서 그다음에 내가 오고 싶은 지나 상급지로 옮겨가는 것들이 그동안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들이었는데 이런 루트가 끊어진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생초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정부는 내가 어떻게 집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공급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너희 어느 정도 기다리면 이 공급이 되니까 그때까지는 좀 정상적으로 실거주자들만 살아.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은 이번에 내놓은 이런 강력한 정책들이 어떤 변형된 형태로 또 시장에서 가격을 들어올리는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창훈 교수님, 근데 이게 부동산 대책의 최종 목적은 아니잖아요. 지금 규제는. 그러니까 미시적인 거라고 봐야 돼요. 뭔지 잘 미시적인 긴급 조치라고 봐야 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수요 분산, 공급 활성화가 97 주택 공급 대책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이 나온 거라고 봐야 되고 그 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상 급등 현상들을 좀 잠재우기 위한 긴급 조치 성격이라고 본다면 단기적인 목표는 달성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규제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그 현상들에 있어서의 부작용이라는 게 결국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문제 해결은 공급을 만들어내야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향후 수년이 지나야지 이제 공급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 공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사실은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가격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다라는 시장의 어떤 현상이 만들어내는 가장 바람직한 결과는 공급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이 공급을 만들어내는 속도를 늦추는 것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도입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사실은 서울이나 이런 데서 공급을 만들어내는 정비 사업에 있어서의 진행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고 나가서 사실 재건축의 조합원들의 이제 생각을 들어보면 끝까지 그 집을 갖고 있겠다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도중에 적절한 가격이 되면 팔고 나가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의 속도를 빨리 하는 어떤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래들을 사실 맡게 되면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발생하는 분담금에 대한 부분을 나는 팔고 나가서 분담금이 부담이 안 되니까 너무 커서 팔고 나가야 되는데 못 팔고 나가면 분담금이 너무 커요. 그럼 합의를 안 해요. 그럼 조합들과 건설사들의 관계가 정리가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그 가장 큰 문제는
문제가 해결되는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늦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런 규제의 강화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전월세 시장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나 이런 것들이 뭐 실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나라 어떤 도시든 도심에 고용이 많은 지역에 있어서는 임차 가격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30%만 자가고 나머지 70%는 임차 가구예요. 임차 가구를 위한 주택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런 친구들이 청년층의 자기 직장이 강남에 있고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 멀리 사는 것보다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더라도 자기 고용 중심지에 가깝게 살게 만들어주는 게 전월세 시장의 역할이고 그 전월세 시장의 역할을 만들어주는 게 뭐 입장에서는 갭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갭 투자에 대한 부분을 모든 게 나쁜 거라고 앗아가 버리면 네. 도심이 가져야 되는 전월세 시장에 있어서 정상적인 기능이 완전히 사라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규제가 갖고 있는 문제는 가격을 얼마나 안정시킬 거냐에 대해서도 저는 기본적으로는 좀 확신이 안 가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시도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되는 아픔이 그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게 훨씬 더 고민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나왔습니다. 대출은 더 조이고 규제 지역은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시장을 더 강하게 통제해서 집값을 강제로라도 시키겠다라는 건데 시장을 강하게 짓눌렀던 역대 정책들이 과연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돌이켜보면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